안녕하세요. 국어 교육과 교육론 비대면 녹화 1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찍는 강의는 화요일 수업을 대체하는 거고요. 목요일 수업을 대체하는 강의도 목요일까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 학습 자료실에 어, 국어 교육의 특징으로 시작하는 그 파일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다 다운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반드시 이 문서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PPT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PPT 50분 수업에 이거 한 5장 되려나? 뭐 얼마 안 돼요. 지금 뭐 어디 하고 있다. 뭐 그런 거를 알려주는 즉 용도로 PPT를 활용하는 거고 또 이제 얼굴이 나오게 녹화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이제 PPT로 녹화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물을 보지 않고 수업을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린트물 프린트 하셔서 그것을 들고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실에 올린 자료를 수업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걸로 뭐 한 2주 정도 할 수 있을지 뭐 그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대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한번 혹시 읽어 보신 분들은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고 또 배웠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 그 교육 과정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을 배웠는지 어떤 부분을 안 배웠는지는 제가 잘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복습을 한다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면 또 잘 좀 익히셔가지고 국어 교육 전문가가 되는 그러한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페이지가 안 써 있네. 1페이지 첫 번째 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만약에 페인트 해가지고 페이지 안 돼 있으면 그냥 밑에다가 페이지 수를 좀 써 넣으세요. 네. 이렇게 편집하다가 페이지가 다 지워졌네요. 페이지 번호를 쪽 번호를 넣는다는 게 아니다 넣어놨는데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프린터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어 교육 자체의 어떤 거시적인 뭐 거시적이라기보다는 계량적인 음, 설명을 담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국어 교육과이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씩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중요한 내용은 또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 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프린트의 구성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어 교육의 특징, 두 번째 국어과 교육 과정, 뭐 개설이라고 제가 굳이 붙인 이유는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의미죠. 실제 이제 이 프린트 수업이 끝나고는 각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취 기준에 어떠한 그 내용이 들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이해인데 뭐 사실 학생이든 교사든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죠. 중학교까지는 사실 뭐 교과서가 90% 이상 수업 내용과 관련되어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또 이제 뭐 2학년 때부터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뭐 1학년 때부터 여러 다른 부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경우를 다 차치하더라도 현재 가장 핵심적인 교재는 교과서이며, 물론 이제 선택의 폭이 좀 있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사실 또 교과서라는 게 근본적인 차이는 다 없이 출판사별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교수학습 방법인데, 여기서도 대충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교수학습의 어떤 모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같은 경우도 평가의 뭐 유형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각 영역, 즉 교육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같은 경우는 그 뭐 합법, 독서, 작문 나눠서 이제 교육과정 수업을 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또 좀 더 세밀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은 좀 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국어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1페이지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국어 교육을 왜 하느냐? 뭐 기본적으로 말하기 듣기는 사실 뭐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애가 없고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다면 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며, 읽기라든지 쓰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뭐 늦어도 중고학년에서 거의 이제 기본적인 능력은 다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국어 교육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뭐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개인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언어라는 것은 사고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인지적 또는 정서적 성장 자체가 언어 능력의 발달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사실 뭐 이제까지 학문적으로 다 밝혀져 있고 여러분들도 얼추 다 아는 뭐 그런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성장이 인지적 성장과 정서적 성장으로 나뉘는데, 인지적 성장이 그 뭐 사고력하고 관련이 있고 사고력이 언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잘 뭐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사실 그렇죠.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하면 발달한다는 것은 언어 능력이 발달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개인의 어떤 성장이 가능하다는 건데, 다시 도식화를 하자면 언어 능력의 발달이 사고력의 발달을 도와주게 되며, 사고력의 발달이 이제 인지 능력을 발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인지적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건데, 그럼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 언어 능력과 사고력이 뭐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라고 할 때, 정서라는 것은 사실 감정하고는 약간 다르죠. 감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히로에락, 우리가 생물로서 세상을 환경에 또는 어떤 자극에 대응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감정은 언어가 없어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강아지도 뭐 집에 애완 아니지 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뭐 표정이라든지 뭐 짖는 소리 또는 몸짓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감정은 사실 뭐 언어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굉장히 원초적인 그러한 반응이고, 그런데 정서라는 것은 사실 이제 언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우리가 뭐 정말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의 정서라는 말을 할 때 한이라는 것은 분명히 언어화될 수 있는 거죠. 거칠게나마 뭐 언어화를 한다면 한이라는 것은 결국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뭐 감정들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그것을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것은 어쨌든 언어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 성장이라는 것, 정서라는 것은 결국 감정하고는 좀 다른 언어와 매개된 그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정서란 게 언어와 관련이 있다면 결국 정서적인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은 이 언어적 능력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서나 감정은 사실 뭐 크게 구별을 하지 않고 쓰이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서는 좀 더 언어와 또는 뭐 문화와 매개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서란 표현은 그 인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언어 능력이 언어 능력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교과적 능력 향상인데, 이제 국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영어나 수학처럼 그 자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쉽게 말해서 국어를 잘하면 뭐 영어도 잘하고 뭐 과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능력이 향상되면 국어뿐 아니라 다른 여타 과목들, 즉 병교과적 능력들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개인적인 뭐 경험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뭐 입시 준비를 했었을 때 이제 영어 같은 거를 준비를 할 때 저는 이제 거의 단어 암기를 좀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봤던 수능이 지금 영어와 어떻게 뭐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 사고력 중심의 어떤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또 뭐 추론하고 한 정도의 어떤 그 수준이 어떤 영어 시험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단어를 외운 다음에 그걸 단어를 대충 단어의 배열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겠거나 추측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영어를 뭐 잘하지 못했으나 그래도 이제 뭐 제 성적이 되는 사람들의 어떤 평균 정도는 뭐 특출하게 봐야지 못했으나 제 성적 되는 사람의 평균 정도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뭐 국어를 좀 남들보다는 잘했기 때문에 아마 그 국어의 어떤 이해 능력, 추론 능력이 영어에게까지 전이가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범교과적 능력의 향상은 사실 뭐 국어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하고도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 뭐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뭐 국어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면서 국어 능력, 즉 모국어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 범교과적 능력도 향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용적 목적이 있는데, 실용적 목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국어를 잘해가지고 뭐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뭐 또는 어떤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조금
좋은 인상 내지는 좋은 반응을 유도하는 것, 또는 뭐 직업을 가진 이후에도 어떤 그 개인의 성장, 직업, 그러니까 어떤 성장이란 게 내면적 성장이라기보다는 스펙적 성장, 뭐 직급이 오른다든지 연봉이 오른다든지 그러한 것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발표를 잘한 발표, 요새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많이 그러죠. 뭐 그런 것들 잘 한다던가, 어, 또는 뭐 상대의 어떤 그 기분을 헤아리는, 또는 그런 또는 겸손한 그런 화수를 좀 발휘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뭐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그래서 개인의 스펙을 올리는 그런 실용적 목적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문화의 계승 창조인데,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문화는 다 모국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문학이라든지, 문학이 대표적이네요. 문학이라든지라고 했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문화이며, 그 문화를 모국어 교육을 통해서 계승하고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이긴 한데, 뭐 이런 필요성은 사실 뭐 모든 교육이 다 그렇듯이 그 실제 교육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라기보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갖추어지는 그런 능력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국어 교육은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성적을 위한, 또는 뭐 실용적으로 필요한 그런 목적이 뭐 일반적이긴 하나, 여러분들도 뭐 이제 뭐 인용고사 공부하는 것들 좀 실용적인 목적이 강하죠. 필요하긴 하나, 그 외에도 많은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국어 교과와 다른 교과와의 어떤 차이점. 여기는 프린트엔 특징이라고 되어 있네요.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차이점은 언어를 수단이자 목표로 삼다는 것. 언어가 수단인 것은 사실 뭐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죠. 수학 교과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중학교까지는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 찾는 것도 언어가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뭐 미술 같은 경우도 언어를 매개로 해서 어떤 그 뭐 기법이라든지 전달이 되죠. 언어가 수단이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거의 그러면 언어를 이제 목표로 한다는 점이 이 국어 교과의 특징이라고 하겠죠. 언어 능력 향상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국어 교과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 교과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해의 작은 1번부터 3번까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자, 의사소통의 도구인 말과 글에 대한 이해, 즉 이제 국어 교육이라고 했는데 뭐 표현 이해 교육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뭐 문식성 교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대학급쯤 되면 이제 그 뭐 교수님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출신 학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어휘가 나올 수 있는데, 자, 국어 교육이든 뭐 문식성 교육이든 표현 이해 교육이든 흔히 말하는 말하기, 듣기, 즉 화법이죠. 지금 이제 화법을 합쳤으니까, 예전에 이제 2015 교육과정 이전만 해도 화법이라 그러지 않고 말하기, 쓰기를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기조 아래 화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법, 독서, 읽기, 장문, 쓰기,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 방법들이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뭐 독서, 작문, 화법 다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가 이제 언어의 체계를 담은 구구학입니다. 앞서 봤던 의사소통 도구인 말과 글에 대한 이해는 어떤 수단이라 목표도 있지만 언어를 목표로 삼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수단적 측면이 좀 강하다면 언어의 체계를 담은 국어학 같은 경우는 그 언어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국어학이 즉 문법이 가지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1번하고 2번은 굉장히 결이 다르죠. 예, 같은 국어과 안에서 어찌 보면 거의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결이 다르고 같은 전공 안에서도 사실 뭐 거의 교류가 없다시피 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언어를 이용한 예술, 이제 문화 계승 창조하고 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언어라는 사실 뭐 예술이라는 과목은 뭐 미술, 뭐 음악 등의 과목이 있는데 문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나눠지지 않고 이제 그 국어라는 교과 안에서 왜 우리말을 활용해서 우리말을 도구로 한 예술이기 때문이죠. 문학도 그 자체가 목표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언어적인 어떤 그 수단을 중심으로 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문학을 나누자고 주장하시는 분의 논리는 이제 문학 역시 이 앞서 봤던 국어 교육과 문법과는 굉장한 어떤 결이 다르기 때문에 문학을 뭐 분리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가 실제적으로 분리되진 않죠. 고3, 고2, 고3 올라가야지 이제 선택 과목으로 문학, 독서, 뭐 작문, 문법, 뭐 또 최근에는 이제 매체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이전에는 사실 특별한 뭐 이 세 과목, 세 영역이 혼합되어서 그렇게 교사학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과 교육은 언어를 수단이나 목표로 삼기 때문에 언어 의사소통 도구인 그 언어 말과 글에 대한 이해가 교육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한 그 언어를 목적으로 하는 언어의 체계를 담은 국어학이 또 하나가 되며 마지막 또 언어를 이용한 예술 수단과 목적 뭐 둘 다 가능하게 하는 그런 문학 교육도 국어 교육 안에서 행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임용고사라든지 아니면 또 고등학교 때도 내신 공부하실 때도 이 세 가지를 나누셔 가지고 보통 많이 공부를 하시는 편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국어과 교육의 성격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통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교육이긴 하나 유창성, 즉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국어과 같은 경우는 유창성은 당연히 뭐 추구해야 되는 거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통 교과로서 이제 개인적 소통과 사회 문화적 소통 능력의 향상이 목표입니다. 그럼 이것은 앞에 보시겠지만 어떠한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국어 교육, 즉 의사소통 도구인 말과 글에 대한 이해, 표현 이해 교육과 관련이 있겠죠. 소통 교과로서 그 개인적 소통, 개인과 개인의 소통도 있겠지만 그게 또 확장되어서 사회문화적 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이 표현 이해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하기 교육을 왜 하느냐? 말 다 하는데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개인의 소통, 사회문화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가 사회하고 서로 교류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또는 방법을
학교에서 이제 목표로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사고 교과로서 인지적 사고를 정교하게 하여 개인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뭐 인지적 사고라는 것은 사실 뭐 여기 앞에 세 개 모두 다 관련이 있겠죠. 의사소통 교육도 마찬가지고 문법 교육, 문학 교육 전부 다 인지적 사고를 정교하게 하는, 즉 이제 언어가 핵심인 교과이기 때문에 언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인지적 사고를 정교하게 하는, 그래서 개인의 성장을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가치관 교과로서 언어가 담아내는 다양한 가치를 경험하고, 이거는 이제 문학 또는 뭐 독서가 되겠죠. 그리고 인간 세계의 보편적이고 시의적 가치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경험을 제공한다. 다양한 어떤 좋은 글들, 다양한 가치를 담은 좋은 글들을 읽고 씀으로써 인간 세계의 보편적인 또는 시의적, 즉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의미가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게 한다. 이제 문학 교육 또는 이제 독서 교육에서 많이 활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 교육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왜 이제 모국어 교육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국어 교과가 다른 교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즉, 국어 교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그리고 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언어 교과와는 외국어 교과하고는 다르게 유창성을 넘어서는 소통 능력 또는 인지적 능력 또는 어떤 그 인간 세계와의 어떤 교류, 그런 것들도 이 국어 교과가 지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국어과 교육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하위 항목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교육과정의 의미입니다. 1페이지 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죠. 자, 사실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교육학이라든지 여러 수업 시간에 거의 한 학기에 걸쳐서 배우는 그러한, 어찌 보면 좀 복합적이고 중층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개념들을 우리가 다 짚어볼 수는 없고, 현재 서류화된,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의미를 보자면, 국어 교육 목적의 달성과 관련된 일체의 계획과 실천을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계획된 활동 또는 학교 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이 겪는 실제 경험, 그리고 수행할 일련의 과업, 의도한 학습 결과 등으로 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어떤 특정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러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학교 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이 겪는 실제 경험, 그러니까 학생 중심의 설명 방법이겠죠. 학생이 실제로 겪는 경험을 문서화한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교사든 학생이든 보통 학생이겠지만 학생이 수행하게 될 일련의 과업들,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의도한 학습 결과, 그것도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교육과정은
이렇게 뭐 추상적인 교육과정 여러 의미들을 뭐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명시적으로 문서화된 그것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교육과정은 일단 다양한 교육적 논의들이 수렴된 문서다. 즉 다양한 교육적 논의들이 수렴된 문서인데, 앞서 봤던 뭐 계획된 활동 또는 실제 경험 또는 학습 목표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로 표현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적 논의들이 수렴된 문서이며, 이 국어과 교육과정 역시 국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학문적, 문화적 요구들이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시대에 따른 교육과정 시대에 따른 사회의 변화가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제 교육과정의 체계와 내용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대에 따른 교육과정의 빼버리고 시대에 따른 사회의 변화가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의 체계와 내용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뭐 계획된 활동으로 보든 실제 경험으로 보든 또는 학습 결과로 보든 학습 목표로 보든 국어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적, 학문적, 문화적 요구들이 어떤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수렴된 것이며, 그 사회의 변화가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인 그 이유죠. 그리고 이것이 문서, 즉 교육과정 문서의 어떤 변화, 내용의 변화, 체계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임용고사의 출제 범위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의 상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용고사를 먼저 보실 거라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임용고사 시험 범위는 교육과정이죠. 좀 거칠게 말하자면 뭐 2015년 교육과정일 수도 있겠으나, 2015년 교육과정에서 또 이제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그 이전 교육과정을 또 거슬러 올라가서 또 뭐 설명을 찾아야 될 수도 있고요. 예. 여튼 2015 현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고사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내용의 상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용의 상세가 필요한 이유는 밑에 나오겠지만, 교육과정은 그냥 한 줄로서 그냥 제시돼요. 여기 밑에 박스를 먼저 보시면 9학년 국어 2-5 보면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 라고 한 줄 정도 있고, 뭐 해설이 몇 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성취 기준에 다 해설이 달려 있지는 않으니까, 2015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뭐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 뭐 이거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 문서를 외운다고 해서 임용고사에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겠죠. 실제 이런 내용은 이제 교과서 또는 뭐 개론서 또는 뭐 이전 교육과정 해설 등을 참고해가지고 구체적인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고 할 때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뭐 연역법, 기납법, 뭐 유비추리, 뭐 기류법은 그냥 제가 하나 넣은 거고, 사실 연역, 기납, 유추 정도가 현재 교과서에 중학교 3학년 9학년이니까 중3이죠. 중3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아주 교육에 대한 모든 논의들이 집약된 문서이기도 하지만 또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교수학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장인 교과서가 중심으로 이제 현장에서 교수학습이 되어지며,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서는 사실 누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까? 학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죠. 뭐 당연히 그럼 교사도 알아야겠지. 그런데
학생들은 몰라도 되지만 교사가 알아야 될 내용도 많이 있죠. 뭐 평가라든지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그건 뭐 학생들은 몰라도 돼요. 평가에 대해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그러나 교사는 그 평가의 목적, 또 평가 방법, 또 각 여러 평가가 가지는 특성들, 뭐 장단점들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예. 이 교육과정 같은 것은 성취 기준, 즉 내용에서 성취 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될 요소이죠. 성취 기준이라는 것은 교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성취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뭐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가 학생은 알 필요 전혀 없고 교사가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다시 그 위로 좀 올라가서요. 자, 그 공부의 기본은 개정된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삼고 2017년 교육과정 이후는 이제 수시 개정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죠.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 이후 8차 교육과정이었고 이제 수시 개정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 환경의 변화에 즉시 대처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변화된 교육 과정을 이제 학습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교육 과정 내용은 상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서를 비롯한 다른 교재들을 참고를 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자, 뭐 제가 이제 표에 나온 다양한 논증 방법을 사용하며 파악하며 읽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충분히 그 내용이 잘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평가나 교수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개론서든 뭐 각종 수업이든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넘기셔서 2페이지. 자, 교육과정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그럼 교육과정이 교육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 국어과 교육의 체제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학생들은 몰라도 되지만 뭐 수업 시수를 배당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몇 시수를 국어에 몇 시수를 할 거냐, 또는 뭐 선택 과목은 몇 시수라고 필수는 몇 시수로 할 거냐, 그러니까 주 몇 시간 할 거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걸 배당하고, 또 이제 국어 교육의 목표라든지 뭐 수준 또는 영역, 어디까지가 국어 교육의 범위인가 등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교육과정의 가장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고요. 이 기능이 아마 이제 교육과정 총론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보면 국어과 교사학습 계획, 3번 국어과 교사학습 내용, 4번 국어과 교사학습 방법, 5번 국어과 교사학습 평가, 즉 학교사학습 계획, 어떻게 교사학습을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을 가르칠 것이냐, 어떠한 내용을 가르칠 것이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교육과정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 중등까지의 교육의 모든 것을 이 교육과정이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뭐 헌법과 비슷한 그러한 위상을 지니지 않느냐, 교육원에서는. 즉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어떠한 학습 행위, 교수학습 행위라든지 뭐 시험, 평가 그런 것은 전부 잘못된 그런 것으로 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당연히 학교의 평가는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며, 내용,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평가할 것인가,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내용 안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며, 그리고 학교급별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종의 그 이제 논술 같은 거 있잖아요. 논술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을 뽑을 때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 논술 평가 역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진 하지나 네가 뽑을 때는 뭐 어떤 식으로 뽑는지 상관없다. 그러나 논술 문제를 낼 때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사실은
이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이익, 뭐 재정이 지원이 뭐 재정 지원이 좀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뭐 지원을 깎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평가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평가원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교수나 박사 과정들한테 용역을 뭐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각 대학의 그 논술 시험 문제가 이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지 벗어나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작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대학 시험도 교육과정 수능도 마찬가지고 논술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을 벗어나서는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모든 법률, 뭐 조례, 대통령령 같은 것들이 다 이제 헌법을 위반해서는 또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일단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의 뭐 통제를 받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을 보겠는데요. 이제 3분법, 4분법, 5분법, 6분법이 있는데 이제 3분법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 이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또는 뭐 화독작을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언어, 즉 문법이죠. 그리고 다음은 문학.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 말인즉슨 딱 보기에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표현 이해는 사실 굉장히 넓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었죠. 그리고 언어 문학으로 묶여 있죠. 수능 볼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고 준비할 때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러한 구분법은 사실 이제 뭐가 강조되는 겁니까? 언어하고 문학이 강조되는 거죠. 표현 이해는 이제 뭡니까? 쉽게 말해서 언어하고 문학의 문학과 대등한 한 요소이지 실제로 교육에서 뭐 표현 이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5분법, 제 미술 시험 5분법이 현재의 어떤 영역 구분인데 5분법을 하자면 그 화법 독서 작문은 각각의 문법이나 문학과 동등한 위상을 지니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화법 독서 작문을 표현 이해로 다 뭉뚱거려 보면 표현 이해 교육은 5분법에서는 뭐 5분의 3, 최소한 반 정도의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다면 표현 이해가 3분법에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즉 표현 이해의 어떤 수업 비중은 줄고 언어, 문학 중심의 수업이 된다는 것이고 이는 즉 뭐다? 지식 교육을 더 중요시한다. 뭐 그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뭐 배웠던 내용 같기도 한데 배웠으면 한번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4분법은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앞 3분법과는 반대죠. 즉 표현 이해만 있고 언어 문학은 각각 표현 이해 안에 어떤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언어 문학은 잘게 썰어 가지고 표현이 다 촉촉촉촉 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매체가 원래는 따로 지금 이제 언어와 매체라 그래가지고 따로 영역이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매체가 원래는 과목을 7차 교육과정과 2007 교육과정만 해도 이제 매체를 따로 나누려고 그랬어요. 매체를 그때 이제 교육과정을 기획하신 분을 제가 좀 그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매체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매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체를 다른 과목으로 아니 하나의 영역으로 선택 과목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나눠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야 됐죠. 왜? 매체가 과연 이 국어 교육 과정의 영역 안에 들어가느냐? 어느 영역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 중에서 매체가 어디 있느냐? 매체는 특정한 영역이 될 수 없고 다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안에서 매체에 해당되는 뭐 성취 기준 또는 학습 교육 내용이 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었고, 이 2015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체는 각각의 교육 과정 안에 따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밑에 이 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2009 교육과정 보시면 이게 이제 읽기 교육과 관련된 건데, 뭐 실제 보시면 뭐 다양한 목적의 글읽기가 있고요. 뭐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읽기와 매체가 있죠. 말인즉슨 이 매체라는 것이 이제 따로 존재하지 않고 영역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 기존에 있는 영역 안에 매체를 집어넣은 거죠. 사문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문학과 문법은 뭐 그것과 관련된 뭐 읽기, 문학은 뭐 읽기가 될 것이고, 또 작품 창작은 쓰기가 될 것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도 뭐 쓰기에 주로 얘기했지만 또 읽기, 예를 들어서 뭐 비음악, 유음악 같은 것도 읽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표현 이해 영역 안으로 문법과 문학이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분법은 당연히 뭘 중요시하는 겁니까? 이제 이 표현 이해를 중요시하는 거고요. 실제 1차 교육과정 때 이러한 이러한 분류법이 쓰였죠. 5분법은 이제 현재의 분류법이죠. 각각의 영역을 동등하게 취급하되, 다만 6분법과의 차이는 뭐냐면, 6분법 같은 경우는 말하기 듣기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말하기 듣기는 사실상 동시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이론상으로 분리할 수 있으나 실제 언어 활동 과정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5분법에서는 말하기 듣기를 화법으로 통합시켜서 이제 또 읽기는 독서, 쓰기는 장문, 그렇게 화법만 한 점 이상 하니까 읽기도 독서라 그러고 쓰기도 장문이라 그러는 거죠. 다 한자어로 그렇게 5분화했고, 6분법은 이제 표현 이해 쪽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그래서 우리말로 고유어로 하고, 문법, 문학은 뭐 마땅한 고유어가 없으니까 한자어로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교육과정의 이 영역 구분은 실질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3분법을 지향한다는 것은 이제 그 국어학, 즉 문학과 문법의 지식 교육을 중점에 둔다는 것이고, 4분법을 로 이제 영역을 구분한다는 것은 이제 표현 이해에 좀 더 방점을 찍는다는 그런 거임을 알아두시고, 현재로서는 이제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골고루 각각의 영역을 가치 있게 나누자라고 해서 이제 6분법으로 가다가 또 말하기 듣기가 뭐 별개냐 싶어 가지고 다시 또 5분법으로 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의 체계 비교, 그리고 교육과정의 실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여기서 끊고 이 목요일 강의, 목요일치 비대면 강의 동영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페이지는 굉장히 많은데 뭐 이걸 다 읽어볼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다 할 건 아니고요. 그때 그래도 뭐 지금 남은 시간을 하기 좀 애매하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2주차 화요일 수업 동영상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뭐 의문점 있으시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 있으시면 문자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